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 네, PM 강의 두 번째로 우리 저번 시간에는 교회 건축의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교회 건축에서 중요한 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규, 교회 건축의 법규에 대해서 좀 우리 살펴볼게요. 교회가 이 법규를 뭐 이렇게 외우거나 이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그 느낌과 그 흐름, 법의 내용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좀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원주에 있는 모 교회는 전문적인 법규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사셔가지고 한 30억 이상 되는 그 주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 부지는 교회 건축 허가 안 납니다.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나중에는 어떻게 또 잘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또 땅을 잘못 사가지고 진입로가 없는 땅이나 진입로가 있더라도 도로폭이 적은 땅을 사서 원하는 건축만큼을 못해서 애를 먹는 교회,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어요. 법을 몰라서 거기에서 오는 리스크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겪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PM 강의에서는 중요한 내용, 건축에 있어서 꼭 이것만은 아셔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것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건축의 법규입니다. 법규. 모든 교회 건축은 이 법규에 만족해야 돼요. 법규를 만족하지 않고 건축을 하면 이제 불법 건물도 되는데 건축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법규에서 이제 한 10대까지 아주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 지목의 변경. 요거는 개발 행위라고도 해요. 개발 행위. 요거는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우리 한국에는 지적도를 딱 띄면 그 지적도에 그 땅에 대한 지목이 표기가 돼서 나와요. 근데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은 대지여야만 됩니다. 대지, 지목이. 근데 어떤 경우에 대지를 띄면은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그렇게 나오죠. 도시계획이 아닌 지역에 토지 대장을 띄면 전답, 임야, 잡종지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이런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지목을 변경하거나 개발 행위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이 지목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지목에 건축 행위가 가능한 건지 요거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는 임야나 전이나 답이나 이런 땅을 대지로 지목을 바꾸는 걸 말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시군구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는 건축물의 개요나 건축물의 배치, 건축물의 계략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한 측량 및 땅의 내용에 대한 조사, 임야라면은 나무 본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사해서 건축 도서와 같이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 심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목이 변경되거나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 그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목에 대한 건축법에서 중요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그럼 지목이 대지로 나올 경우에 는 건축허가가 어떻게 되느냐?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건축허가는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규모의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규모. 몇 평 이상을 질 수 있느냐, 또 몇 평 이하로밖에 질 수 없다라는 규정이거든요. 그 규정은 무엇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냐면 도로입니다. 도로. 중요해요. 도로. 자, 도로의 넓이가 6m 이상이 될 경우에는 뭐 건축 행위는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도로의 넓이가 6m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600평 이상은 건축이 안 돼요. 600평 이하로밖에는 건축이 안 된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진입도로가 4m인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평까지 질 수 있느냐? 600평 이하밖에는 못 져요. 왜? 6m 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6m 미만 도로. 그래서 요 도로 폭에 따라서 건축물에 질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대지는 반드시 4m 이상의 진입로에 접해 있어야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4m 미만에 접한 대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땅을 샀는데 여기 진입도로를 보니까 3m예요. 이게 3m. 3m일 경우에는 4m 미만이니까 건축행위를 4m 이상이 돼야 건축행위를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3m의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m씩 이 도로를 후퇴해서 4m를 확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건축허가 신청 시에 건축 도서에 이 부분을 표기해야 됩니다. 4m 이상을 확보하는 계획을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로가 이제 막다른 도로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도로가 쭉 와서 도로가 막 끝이 대지예요. 막달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도로는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6m를 확보해 줘야 되는 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규모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법에서 중요한 건 1조건입니다. 1조건에 따르는 내용.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건축물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대부분 교회 건축이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주거지역에서는 건축 행위를 할 때 북쪽 방향으로, 자, 이 부지일 경우에 북쪽이 이쪽 위가 북쪽이다라고 쳤을 때 건축물의 외벽에서 북쪽의 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 될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바짝 붙여서 못 져요. 북쪽에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후퇴해서 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뒤쪽 집이 일조권이 충분히 확보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북쪽으로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우리가 짓고자 하는 교회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 높이가 20m면은 10m를 띄어서 건축해야 된다. 이것이 1조건에 따르는 건축의 내용입니다. 1조건에.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살펴볼 수 있냐면, 교회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가장 좋은 부지의 여건이 뭘까? 북쪽으로의 대지 경계선에서 건물 높이의 반을 떼야 되니까 북쪽에서 가급적이면 띄지 않으면 좋은 땅이 제일 좋겠죠. 근데 1조건 법규에서는 뒤에 녹지나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1조건을
반대편 녹지 경계선에서 떼어도 돼요. 그래서 일조권을 거의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은 북쪽으로, 대지 북쪽으로 도로나 공원이나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땅을 사면 북쪽에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일조권을 거의 띄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법의 그 규정에서 대지의 여건을 또 우리가 잘 고를 수 있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건물 높이의 반을 2분의 1을 반드시 떼야 된다. 이것이 일조권에 대한 건축의 법적인 내용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건축법 중에 네 번째가 대지 안에 공지 기준이라는 법이 있어요. 대지 안에 공지 기준이라는 법은 뭐냐면, 그러면은 교회 땅에, 이런 교회 땅에 건축물을 질 때 이 교회 대지 경계선에서 바짝 붙여서는 못 쳐요. 교회는 이격해야 될 거리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띄어야 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건물은 항상 두 개에 접하는 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인접 대지선에 접하는 대지 경계선이 있고 도로에 접하는 대지 경계선이 있죠.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 접하는 이 대지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그럽니다. 건축선은 우리 교회 부지의 땅이 도로에 접하는 그 선을 건축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선을 그러니까 항상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이 두 가지 선에서 몇 메다를 띄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건축선에서 띄어야 될 거리는 3m예요. 3m. 이 도로에서 건물을 이제 만약에 도로가 북쪽에 있으면 북쪽에서 3m를 떼야 되고, 남쪽에 도로가 있다면 남쪽 도로선에서 3m를 이격을 해서 건축 행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인접 대지 경계선, 도로가 아닌 나머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는 1.5m 이상을 띄어야 돼요. 이격을 해야 돼요. 그게 대지 안의 공지 기준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모르고 뭐 왜 이렇게 도로에서 건물을 많이 띄었느냐 이제 이렇게 질의하는데, 이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축법에서 다섯 번째는 조경을 설치해야 돼요. 조경을. 이 대지 주변에 나무를 심거나 조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조경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뭐 임의대로 막 설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경을 설치하는 기준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건축법에 대지 면적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보통 10%에서 15%를 조경 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1000평이면은 100평에서 150평이 조경 면적이 돼요. 조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경 면적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이 조경을 설치할 때 여기 조경을 설치하는 이 폭이 최소한 1m 이상은 확보를 해줘야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 되고요. 다섯 번째, 공개공지라는 게 있어요. 공개공지 설치. 이 공개공지 설치는 뭐냐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을 건축할 때, 그 일정 규모가 1500평입니다. 1500평 이상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 면적의 5% 이상을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돼요. 이 공개공지는 뭐냐면, 건물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지역을, 그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보행자들이 쉴 수 있는 공용 공간을 뭐 벤치나 파고라나 뭐 음수대나 이런 그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지 면적의 5% 정도를 설치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의 공간이에요. 물론 교회도 쓰지만 요
규모는 1,500평 이상 건축할 때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설치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규는 피난시설이에요. 피난시설. 자, 피난시설은 불이 났을 때 교회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공간이잖아요. 뭐 극장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어떤 불이 나거나 어떤 위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피난층으로 원활하게 피난을 해야 되겠죠. 그런 피난시설에 대한 규정이 교회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피난시설의 법 중에 하나가 피난 계단을 상호 띄어야 돼. 이격시켜야 돼. 이격. 상호 이격 기준. 자,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있을 때, 교회 평면이 있으면은 자, 뒤에 보통 엘리베이터도 오고 그다음에 계단이 오죠. 이렇게 계단이 두 개가. 그래서 이 부분이 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무대가 오고 강단이 오고 대예배실이 이렇게 이제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계단이 이제 피난 시설이 되죠. 이 계단을 통해서 피난층으로 내려가니까. 근데 이 계단과 계단 사이의 이 거리를 A라고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이전만 하더라도 이 계단과 계단 사이에 거리를 얼마를 두라라는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94년도 초로 오면서 이 계단과 계단 사이의 거리가 1994년 이후로 법이 바뀐 게 건물 전체의 이 대각선 길이 있죠. 이 대각선. 제일 긴 쪽의 대각선 길이의 3분의 1 요 거리만큼 이상을 띄워라, 벌려라. 이런 기준이 있어요. 자, 이 기준은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불이 났을 때 계단이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피난을 하는 분들이 계단으로 다 몰리게 되잖아요. 불이 나니까 빨리 피난층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계단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이 끝에 있는 분들은 피난하기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걸 계단을 이렇게 벌린 거예요. 벌려가지고 피난을 빨리 유도하기 위해서 계단과 계단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벌린 겁니다. 벌려서 바로 피난층으로 갈 수 있게. 여기 최근에 이제 바뀐 법인데, 그래서 교회 상담을 하거나 교회 미팅을 해보면 이걸 이렇게 멀리 띄워놓으면 이걸 왜 멀리 띄워놔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난시를 대비해서 바뀐 법입니다. 두 번째, 이 피난시설의 독특한 법은 뭐냐면 이제 불이 나면 이제 본당에서 예를 들어 불이 났다라고 하면 연기가 나오죠. 연기에 질식돼서 사람들이 이 위험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불이 나게 되죠. 그럼 과거에는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본당 안에서 스프링클러에 물이 터지잖아요. 요즘 보면은 그 화재가 나서 참사가 되어진 경우에 보면 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만약에 불이 나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가 이 천정에서 불이 나면 밑으로 물이 탁 터지죠. 이렇게 일정 온도 이상 발화가 되면 이 천정에 있는 물이 팍 터져가지고 불을 다 진화해 버려요. 근데 이 법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본당 안에는 여기 천정 속이 있죠. 이렇게 이 천정 속에 뭐 배선도 들어가고 조명 그 선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위생 배관도 들어가고 그러죠. 근데 불이 나면 과거에는 스프링클러가 이 성도들이 앉아있는 회중석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물이 터졌는데 지금은 위에서 물이 밑으로도 터지지만 요 천정 안에서 밑에서 위로도 물이 쏴져요. 이렇게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스프링클러가 터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천정 속에서 보통 불이 나잖아요. 뭐 누전이 되든지 뭐 하든지. 그러니까 천정 속에서 불이 난 거를 천정 밑에서 위로 스프링클러가 터져가서 양쪽으로 물을 분사해서
불을 진화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피 시설이 그만큼 이제 시설 기준이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설이 자꾸 강화된다라는 의미는 안전에도 중요하지만 건축비가 자꾸 상승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피난 시설, 대피 시설에 대한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장애자 관련법입니다. 장애자 시설, 장애자 편익 시설에 대한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되고 또 법이 많이 개정되어져 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장애우들이 본당까지 진입하는 그 과정에서 턱이 없어야 돼요. 베리어 존, 소위 말해서 장애가 없게끔 휠체어를 타고 아무 공간이든지 도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공간 있죠. 잠옷실, 그다음 뭐 휴식 공간, 어르신들의 휴게 공간 이런 데에는 신발을 벗으면 그 턱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바닥에서 신발을 벗기 위해서 이렇게 턱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온도를 까니까 이렇게 턱이 생겨요. 이 턱이 휠체어가 못 올라가죠. 그게 한 10cm에서 15cm 정도 됩니다. 이런 턱들을 다 경사로 둬야 돼요. 경사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공 낼 때 이 턱이 있는데 경사가 안 되다 보니까 다 또 고쳐야 되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면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복도가 있죠. 이렇게 복도가 있고 여기가 이제 공간입니다. 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죠.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공간이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무슨 새 교우실이 있다 이렇게 치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문을 열면 여기 벽과 문 사이의 이 공간이 60cm 이상 장애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을 60cm가 안 되게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공간이 없으니까 장애우들이 들어오기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60cm 공간을 둬야 된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화장실이나 뭐 기타 장애우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이런 장애우 활동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 장애우에 관련된 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장애우 겸용 엘리베이터를 써주면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본당이나 기타 공간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 중요한 것이 건폐율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건폐율. 이거 지웁니다. 위에는 조금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폐율이 있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 있어요. 용적률. 자, 교회 건축위원회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이 개념은 좀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폐율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땅에서 우리 부지가 종교용지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땅에서 질 수 있는 한 개층의 바닥의 최대 면적을 건폐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층의 면적입니다. 이거는 한 층의 면적.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것은 이 한 층을 두 개층, 세 개층, 네 개층으로 쌓아서 총 질 수 있는 그로스 개념, 총량제, 총용량을 얼마까지 질 수 있느냐. 그걸 비율로 따져놓은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근데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그 일반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중간에 2종 일반 주거지역 가장 많은 그런 부위를 우리가 본다면 건폐율은 60% 이하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 교회 상담하러 계속 다니다 보면 제가 그 부천에 있는 모 신학대학에 이제 특강을 요청받아서 가서 제가 그 학교 관계자에게 뭘 요청했냐면 좀 신학교에서 커리큘럼 중에 건축
건축에 관련된 과를 반드시 이수하고 목사님들이 졸업하게 해 주십시오. 그걸 제가 요청했어요. 신학대학교에다가. 왜냐? 목사님들이 신약대학교 졸업하고 개척을 해서 상가교회나 지하교회부터 쭉 이제 역동적으로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제 성도를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가 성장시켜 나가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이제 항상 교회를 짓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건축에 대한 것을 전혀 몰라요. 근데 건축이 어느 교회든지 막론하고 가장 큰 일이 돼버려요. 가장 큰 일이 돼버려요. 성도나 교회 리더들이나 교회 건축을 앞두고 굉장히 큰 일이 됩니다. 큰 역사가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건축법을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 뭐 집사 중에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을 빼놓고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이나 이 과정에서 건축법이나 건축에 관련된 커리큘럼을 반드시 한 학기 이상은 하고 졸업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제가 요청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건축 행위를 앞두고 목사님들이 번아웃 돼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막 교회가 막 나눠지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막 또 이 너무 안 좋게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이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참 그런 면들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 한 학기 정도만 이 법규만 대략 해도 대단 이렇게 어떤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폐율 60% 하면 뭔 뜻인지 알아듣질 못해요. 이게 땅을 사더라도 여기에 몇 평을 질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이라는 거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라고 우리 교회 부지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딱 띄면 우리 땅에 대한 정보가 거기 다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이렇게 나오면 3종은 50% 이하로 한 바닥층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부지가 100평이라고 치면 한 바닥에 최대한 질 수 있는 게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60평 이하로 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3종에서는 50평 이하로 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은 몇 프로냐?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200% 이하고요. 3종은 250%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100평 땅에 그럼 우리 교회는 최대치로 질 수 있는 게 몇 평이냐? 200%라는 거예요. 100 곱하기 2 하면 200평까지 질 수 있다는 거죠. 3종은 250평까지 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대략 파악할 수 있잖아요. 딱 떼어서 우리 땅은 2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200평까지 건축할 수 있겠군요. 이게 벌써 딱 쓰잖아요. 그럼 층수는 어떻게 되느냐? 층수는 용적률 나누기 건폐율하면 그게 층수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바닥의 면적이고 전체 용량이니까 전체 용량 나누기 한 바닥을 나눠버리면 층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200 나누기 60 하면 뭐 3.8개 층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종은 250 나누기 50 하면 5층이야 질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물이 돼서 건축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이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주차장. 이 주차장도 법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냥 임의대로 막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주차장의 기준은 건축물의 연면적에다가 나누기 주차 한 대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100제곱미터예요. 100제곱미터당 한 대를 설치한 대수 이상을 확보해야 건축 허가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 연면적이 약 1000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3300제곱미터거든요. 1000평이. 그럼 3300제곱미터의 건물을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몇 대를 둬야 되느냐? 주차를 나누기 100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00대 정도 나오죠. 아니, 30대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1000평을 지려면은 약 30대 정도 이상의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어느 정도 알면 우리 땅을 딱 띄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주차는 몇 대 두면 되겠다 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우리 감정평가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대출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렇게 탁상 감정으로 딱 나오듯이 건축도 건축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법을 알면은 우리 부지에 어느 정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의 시설을 넣어야 되고, 이것을 건축의 비전문가라도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기본적인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이것만 하고 이제 오늘 강의 마치려고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우리 교회 부지를 국토이용 확인원을 딱 띄면 대부분 도심지에 있는 교회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 건축법이 도로 사선 제한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아까 1조권 기준처럼. 이거는 뭐냐면 1조권은 북쪽의 대지 경계선에서 건물 높이의 반을 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도로에서 도로 넓이의 폭에 따라서 높이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이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폐지가 돼 버리고 나온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여기서는 뭘 규정하냐면 도로 넓이에 따라서 교회를 질 수 있는 전체 높이, 층수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시군구의 그 도시계획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땅에 몇 층까지 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층수는 몇 층까지 질 수 있으며, 주차장의 입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세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하면은 우리 교회 부지에 대해서 건축법의 기준, 또 그 시군구 도시계획에서 우리 교회의 도시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규정해 놨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부지가 확보가 됐다면 건축법, 그 다음에 인허가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하고 분석해서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건축 설계사무소에 이제 잠정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숙지해 놓으시면 교회 건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PM의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입찰, 그 다음에 건설의 그 시공회사 및 이런 기준, 이런 또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승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